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히틀러가 등장한 데 있어서 친기업가적인 정책, 그리고 친기업가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히틀러가 추진했던 반노동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가들이 엄청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실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에요. 이제 이 포드 베르케라고 하는 자동차는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와 독일의 베르케가 합작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30년대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재무장, 그리고 또 하나 인건비가 15%에서 1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한테 나가야 될 월급이 줄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나치 정권 하에서의 재무장 사업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이런 노동자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을 탄압한 반노동 정책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의 오펠 공장. 여기에도 이제 33년에는 35%였던 점유율이 35년에는 5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당시 독일이 추진했던 재무장, 전쟁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군수물자를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재무장 정책에 필요한 여러 전쟁 물자들을 일단 포드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친나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또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자동차만 만들지 않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럭, 비행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라든지 엔진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드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서 독일 정부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 파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여기에 독일 정부가 추진했던 반노동 정책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임금을 적게 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독일 정부가 추진해 주니까 그냥 미국 기업들은 독일 정부의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BM이라고 하는 회사도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데 필요했던 이런 폴러리스 계산기를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IBM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왜 독일에 자살이 있고 히틀러를 존경했다라고 하면은 히틀러가 매력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다? 바로 히틀러와 사업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 많은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은 히틀러와 연결이 되면 또 히틀러를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치와 히틀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30년대 자본가들과 히틀러의 관계는 어찌 보면 자본가들에게 있어 히틀러는 노동자들의 혁명적 요구, 이게 뭐냐면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또는 노동자들의 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것들을 히틀러가 그냥 알아서 저지해줬다라는 거예요. 탄압해줬다라는 겁니다.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히틀러는 자신들이 원하는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사람,
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겁니다. 또 하나, 강한 독일을 앞세우면서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독일이 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강한 독일을 내세우면서 추진했던 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수익이 좋은 사업을 히틀러가 추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는 가장 좋은 자신들한테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죠. 소위 말해서 히틀러와 히틀러가 추진하는 재무장 정책은 기업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유럽, 독일 외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은 대공황으로 막 허덕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가 나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독일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가들이 독일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히틀러의 나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나치로 상징되는 30년대 독일 경제는 미국 기업가들이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마이다스의 손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의 기업가들이 독일에 진출하고 또 히틀러가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기운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독일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곧 독일 내 미국 기업들이 성장해서 이윤을 추진하려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미국 기업들이 나치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냐?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경제 문제에 개입하거나 기업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은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런데 나치가 추진하는 정책을 딱 보니까, 저것은 국가가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나치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불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독일에 남은 진짜 이유는 나치의 재무장 정책 덕분에 대공황으로 시달리고 있던 미국의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은 지금 대공황으로 죽쓰고 있는 반면 독일은 나치 정권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기업의 새롭게 기업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미국과는 다르게 노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나치 정권은 반공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반노동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만큼 미국의 기업가들은 노동, 노조,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철저하게 탄압해주고 억압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걷지 못했던 오리,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은 빌빌댔어요. 근데 그 기업들의 일부가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황금알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미국에서는 빌빌대던 기업들이 독일에 가서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 경영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가 노동자들을 무릎 위에 강아지처럼 온순하게 만든 것에 만족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그 당시 반노동 정책이 어떠했느냐. 소위 말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펼치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펼치지 못하겠죠. 노조 활동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겠죠. 그것은 결국 독일의 기업가나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매우 독일의 경영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매우 땡큐인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치가 추진했던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온순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신들한테는 훨씬 좋은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보다는 독일에 진출하려고 하고 그리고 독일에 진출해서 많은 경제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과 독일의 노동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명확하게 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냐?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나치가 겉으로 보여주는 이런 경제 통제 정책이냐? 아니면은 공산주의, 노동운동이나 아니면은 노조 활동과 같은 이런 공산주의 정책이냐? 바로 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위쪽을 놓고 보면 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동자들이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석탄을 캐서 그냥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자나 자본가들이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파업에 대해서 깜짝 기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실업자들의 폭동을 일으키고 이게 1930년대 초반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나타났던 노동운동 또는 노동파업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뭐 소위 말해서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갖다 팔기도 하고 또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공장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독일의 히틀러는 뭐 했어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강제 수용소에 그걸 그냥 처박아 버립니다. 이러한 노동 탄압과 반노동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 장사하기보다는 독일에 가서 장사하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만큼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산주의라든지 노동운동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미국은 30년대 이러한 노동 운동이 막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 루즈벨트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즈벨트가 취임한 이후에 당시에 미국 사회는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뉴딜 정책은 두 가지. 바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러한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치가 막 30년대 대공황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미국과는 다르게 경제 성장이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 기업들은 그럼 그 나치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1933년 독일의 지엠 회장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치 독일에 대해서
20세기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독일이 독일이 지금 세계는 경제공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독일은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것은 20세기의 기적이고 그것을 이끈 나치의 히틀러를 매우 존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히틀러를 존경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듀퐁과 같은 회사들은 미국 내 파시스트 조직, 검은 군단, 블랙 레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시스트 조직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미국에서 이 검은 군단이라 그랬느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당원은 검은 셔츠단이에요. 아마 따라한 거겠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30년대 파시스트 세력이었던 유럽의 이탈리아에 있었던 검은 셔츠단이라는 것을 모방해서 미국 내에서도 그런 파시스트 세력들인 검은 군단이 조직되었는데 그 검은 군단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 이러한 미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내에 있는 검은 군단이라고 하는 이런 파시스트 조직이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대공황의 여파가 극심했던 1930년대. 그리고 이런 파시스트, 검은 군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활발히 활성화되었던 여기 나와 있는 미시간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예요.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이 활발히 있는 지역이겠죠.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겠죠.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바로 디트로이트입니다.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그런데 이곳에 이 검은 군단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었던 그 지역을 탄압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검은 군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30년대 대공황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업의 상징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왼쪽에 그래프를 놓고 보면 미국의 경제가 좋았던 20년대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다가 29년을 기점으로 폭망하죠. 쭉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20년대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가격이 싸지면서 대중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중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했는데 대공황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곧 대공황의 직격탄을 받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대공황의 대공황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활동이라든지 노동운동이라든지 파업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노동운동이 3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 디트로이트의 검은 군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우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서 노동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 이러한 많은 검은 군단들이 활개를 쳤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블랙 레전의 대원들입니다. 오른쪽이 KKK죠. 미시간은 극우 세력들의 매우 비옥한 토양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에서 그런 것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블랙 레전이라든지 KKK와 같은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인종주의를 펼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30년대 미국의 우파 성향의 기업가들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또 극우적인 인종주의를 지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내에서 왜 반유대주의와 같은 그런 인종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미국 내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 미국인들은 나치의 인종주의에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2차 대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전까지 20년대 이후의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의 반대하는 그런 주의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치의 반유대주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나치의 이러한 반유대주의 정책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또는 관용적인 모습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나치의 물리적인 폭력을 용인하거나 또는 미국 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유대인들과 공산주의 사이의 연관성.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일반인들에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공산주의는 밀착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유대주의를 펼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듯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헨리 포드는 1938년에 독일에서 나치 정권 하에서 히틀러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쳤던 책인 국제유대인 이런 책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히틀러에 영감을 주기도 해요. 곧 미국 내 이런 헨리 포드와 같은 기업가라든지 보수주의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국제 음모를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반유대주의 또는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바로 뉴딜과도 연계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뉴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미국의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은 결국 공급 과잉으로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문제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우파는 이 뉴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유대인들과 공산주의자 사이의 음모론,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그 음모론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뉴딜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우파들은 경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그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뉴딜에 반대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뉴딜이 추진했던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소위 말해서 국가가 경제 문제에 개입하는,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펼치는 정책이다. 곧 뉴딜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이다라고 비판하게 되면서 우파와 자본가들로부터 뉴딜 정책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반유대주의자들은 뉴딜에 반대를 하게 되면서 뉴딜은 뭐와 같다? 주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 그래서 루즈벨트와 유대인들이 유착되어서 미국의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루즈벨트와 유대인, 이 사람들 모두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가들은 뉴딜 정책이야말로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닮았다. 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중들한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공산주의보다 반유대주의, 그리고 파시즘, 공산주의와 반유대주의,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상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공산주의보다는 이런 나치즘과 파시즘이 오히려 더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동 정책. 그러다 보니 기업가들은 그런 노동 정책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반공 정책을 펼치는 그런 파시즘과 나치즘을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치식 경제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러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그리고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우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예, 이건 위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이제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유대인들과 유착되어 있다라는 말, 그러면서 이제 루즈벨트를 흠집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언론들이 떠들어댄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그런 루즈벨트에 반대하는 우파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를 모의하고 또 파시스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음모까지도 꾸몄다라는 겁니다. 루즈벨트에 반대하면서. 그럼 왜 그렇게 우파와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반대했느냐? 이게 루즈벨트 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세한 내용들을 다 외우는 거는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정책, 와그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관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법을 인정해주고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결과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동 정책을 노동자들을 위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뭐 사대보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본 틀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곧 대표적인 뉴딜 정책은
노동자들을 위하고 노동자들의 사회보장과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친노동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가들, 그리고 자본가들, 그리고 우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반노동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뉴딜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루즈벨트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예 그 루즈벨트를 쫓아내자.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자.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리고 아예 그냥 파시스트와 같은 나치즘의 정책과 파시즘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미국 사회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곧 나치즘과 파시즘의 반노동 정책이 목소리를 얻게 되면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 사회에서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가들은 그것은 국가가 사기업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창의성을 방해하는 것. 곧 뉴딜 정책이 추진하는 그 핵심은 결국 기업가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 정책,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핵심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돈을 쏟아 붓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루즈벨트는 봤는데, 기업가들은 그런 루즈벨트의 정책에 대해서 그것은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뉴딜은 기업과 개인의 사유재산과 권리를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또는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이다. 그리고선 비미국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철회하고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루즈벨트의 정책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기업가들과 파시스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뉴딜과 루즈벨트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고 국민들을 선동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즈벨트를 쫓아내고자 하는 쿠데타 모의까지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루즈벨트가 속해 있는 정당이 어디냐면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의 화살이 뉴딜, 루즈벨트, 그리고 루즈벨트가 속해 있는 민주당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들, 그리고 반노동 정책을 지향하는 세력들, 그리고 파시스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공화당이 이러한 민주당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게 돼요. 곧 공화당은 민주당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끌어모으고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공화당이 왜 인종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있고 왜 반노동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이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왜 인종주의, 그리고 반노동 정책 또는 반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공화당이 그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있는지, 지지하고 있는지를 이때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공화당은 이때부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이 시점부터 서서히 인종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반노동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반이민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당으로서 새롭게 발돋움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193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바로 기업가들, 자본가들, 이러한 보수 세력들 또는 우파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종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모습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윤과 경제적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했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한 기업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왜 기업가들이 보수적인 색채를 띌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30년대, 40년대 나치 정권에 부역하고 나치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나치 정권이 추진했던 반노동 정책들 또는 반공 정책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